자, 지금까지 우리는 핵무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우선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질. 그 대표적인 물질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중에서도 235, 우라늄 235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죠. U235. 그 다음에 우라늄은 우리가 뭐 오래 전부터 잘 알던 물질인데 1940년, 41년 이때 그 새로 이제 발견한 물질이 플루토늄입니다. 94번. 이 중에서도 플루토늄 239, 질량수가 239인 이 물질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었죠. 어, 연쇄 핵반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질량, 그거를 또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50kg 정도, 플루토늄은 10kg 정도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임계질량 알았으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소량이죠,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라늄 235를 그 질량만큼 획득을 하고 플루토늄도 그 질량만큼 획득을 하면 되죠. 근데 우라늄은 자연에 있는 우라늄의 대부분이 238이고 235는 0.7% 밖에 없으니까 천연 우라늄에서 235를 이제 뽑아내는 농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우라늄 농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는 전자기 분리법, 기체 확산법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그걸 위해서 엄청난 공장들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루토늄은 애초에 자연 상태로 거의 없던 애들이에요. 거의 없는 물질이어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핵 반응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우라늄 238의 중성자를 때리면 결국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플루토늄 239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크기의 공장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우라늄도 뽑아내고 플루톤도 뽑아내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물질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러면은 폭탄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폭탄을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우라늄 235가 있어요. 임계 질량 이하로 이런 우라늄 덩어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kg 정도 되도록.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라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뭐 대략 한 30kg 정도. 그러면 이거는 임계질량 이하니까 이 자체로는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다가 기폭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서 얘를 터뜨려요. 재래식 폭약을. 재래식 폭약을 터뜨리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우라늄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면 이게 지금 60kg이니까 그러면은 임계 질량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임계 질량 이하로 나누어 놨다가 그 둘을 임계 질량 이상이 되게 합친다. 그러면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폭탄 구조를 이제 포신형이라고 합니다. 대포형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리틀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어요. 우라늄 두 개를 떨어뜨려 놨다가 합쳐가지고 임계 질량을 초과하게 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한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구조를 포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우라늄 폭탄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긴 게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우라늄 덩어리가 있고 뒷부분에 여기 이제 또 이제 우라늄 덩어리가 큰 게 있어서 여기 뒤에서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발사시켜서 합쳐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우라늄 질량이 총 60kg이 좀 넘어요. 넘고 그래서 합쳐졌을 때 임계 질량은 훨씬 초과하게 돼서 핵폭발이 일어나는데 실제 핵분열에 참가한 우라늄 양은 뭐 전체 몇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량들이 전부 핵분열에 참가하기 전에 이 폭발력으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효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최초로 만든 우라늄 폭탄
이거는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실험도 안 했어요. 실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실전에 투입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루토늄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봄, 여름에 플루토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핵 반응로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플루토늄 조금씩 얻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불순물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플루토늄 240 같은 애들. 어, 그러니까 얘는 239보다 중성자가 하나 많겠죠. 얘네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루토늄 두 덩어리가 합쳐지기 전에 어, 핵 분열이 조금 이상하게 애매하게 발생해 가지고 얘네들이 합쳐지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인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말하자면 이제 불발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플루토늄 239하고 240이 섞여 있으면은 그럼 우라늄하고 마찬가지로 우라늄도 238, 235가 섞여 있는 거 분리해 놨잖아요. 그럼 플루토늄도 239하고 240을 다시 분리하면 되잖아요. 분리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239하고 240이 이게 지금 보면 동위원소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 말씀드렸는데 우라늄 238하고 우라늄 235하고 이게 지금 동위원소란 말이에요. 원자 번호 갖고 질량수만 다른 이 동위원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생했습니까? 전자기 분리법하고 뭐 가스 확산법, 기체 확산법하고 전자기 분리법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재무성에 있는 은을 끌어다가 그걸로 코일 감아가지고 전자석 만들고 그걸로 공장을 엄청나게 큰 공장들 차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플루토늄도 239하고 240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라늄 했던 것처럼 1944년에. 그러니까 그 공장 짓고 그 엄청난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 하면 시간 어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그 로스알레모스 소장이었던 오펜하이머가 일화에 따르면은 소장직을 관둬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그 우라늄 분리하듯이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고 그때 찾은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폭형 설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한가운데 있는 거를 테니스 공만한 것이 이제 플루토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을 아주 구면 대칭으로 이렇게 재래식 폭약으로 둘러싸요. 그래서 재래식 폭약을 한꺼번에 터뜨려 가지고 플루토늄을 한가운데로 압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포신형으로 합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압착을 잘하기 때문에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발 요소 이거를 다 억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형 설계가 사실은 그 무기 개발 초기부터 제안이 됐었어요. 폭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구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구면으로 이게 지금 그 3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구면 대칭으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십 개나 되는 재래식 폭약 덩어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한가운데로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를 안 했는데 플루토늄을 239하고 240을 분리하는 것보다 다시 공장 차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방식으로 폭탄을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연구 부서를 막 바꿉니다.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포경 설계 빨리 좀 해봐. 그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1944년부터. 그래서 플루토늄탄은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된 거예요. 플루토늄탄을 내포경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복잡하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포신형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터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실험을 한 게 1945년 7월 16일에 트리니티 실험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장엄한 장면 있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지금 트리니티 실험에 썼던 이제 그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재래식 폭약을 터뜨려 가지고 한가운데 있는 플루토늄을 압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이름이 이제 팻맨이죠. 뚱뚱이. 이 뚱뚱이일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내포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탄에 들어간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게 45년 3월 정도 돼야 돼요. 3월. 그러니까 핸포드에다 공장 차려가지고 이제 그 핵 반응로를 한 서너 세 개인가 만들었는데 그게 풀 파워로 그렇게 이제 운전을 시작한 게 45년 3월 정도거든요. 그때부터 플루토늄 이렇게 모아가지고 트리니티 실험도 하고 이렇게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탄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